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늘 다니던 곳이 낯설고 방금 전 생각했던 것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주 가던 길인데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여기가 뭔가 낯설고 기억력이 남들보다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까먹고 가구 같다고 놀리고 목소리 왜 그렇게 내냐고 놀리고. 비장애와 장애 사이 어디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나? 오늘 어떻게 피죽도 못 먹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꿈나라. 꿈나라? 꿈나라는 넌 맨날 가라 그래도 밤에 꿈나라 안 가. 낮에만 꿈나라 가고. 왜요? 잠을 못 자요? 밤에는 이상하게 얘가 불면증인지 거꾸로 바뀌어갖고. 밤 되면 뭐가 불안하냐? 아니, 근데 왜 잠을 안 자고? 그래 아침이 날 싫어하나 봐. 이렇게 늦게 나와서 아이 진짜 이쁘게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같고, 그 직장도 제가 20몇 년 다니면서 해다가 이거 쫓아다니면서 그 회사 그만두고 지금 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쫓아다녔었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어떤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현식 씨의 외동딸 우희는 2년 전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만 12세, 막 중학교에 입학했던 4월 벌어진 일입니다. 우희는 서로 친구 사이인 3명의 고등학생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우희가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3명의 고등학생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받고는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 부들부들 떨어서.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냐. 혐의 없음으로. 이 아이가 일어났던 이거를 뭐 혐의 증거를 다 내밀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이 수사 뭐하러 필요합니까? 안 그래?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설치된 CCTV. 그날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엔 우희의 웃는 표정이 찍혔다고 합니다. CCTV를 보고서 거기서 웃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거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희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나고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경찰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우희 아버지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단형이 엄청 높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뭐 이게 성의가 있었으면 해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게 뭐 세 사람, 그것도 한 사람이 도명을 한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틀 상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이게 얘네들은 이거를 마음 먹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낸 데는 우희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희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 피해자들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오른발로 밀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옆으로 잠깐 삐끗하는 사이에 다시 뭐 팔로 한번 밀고 했지만 재차 완력으로 뭐 이렇게
나를 제압했다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피해자 아이는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만약에 표현했다면 그러면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졌겠죠. 변호인은 경찰에게 피해자인 우희의 진술에 대해 심리 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의뢰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때 해봐야겠다는 데가 안 네네, 거기서. 종합 심리 검사 분석 결과 우희는 언어 이해,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의 인지 기능이 평균 이하로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 판단과 의사소통이 서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직은 낯선 단어인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 70에서 85 사이를 일컫는 것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지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가족도 우희의 지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따라서 수검자에게는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 전에는 모르셨어요? 그 전에는 아이가 이 정도 상태인지는 저도 몰랐죠. 뭐 이런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었었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게 말하는 주변이 이제 좀 다른 아이들부터 좀 저거 한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 아이가 이렇게 저거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도 보고 있었고 또 부모하고 대화할 때는 또 그런 면이 솔직히 안 보였던 부분이니까. 가해자는 우희의 상태를 알고 있었을까? 가해자 측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경계성 지능 장애가 맞다고 해도 사건에 감안된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거에 관한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진다면 가까운 가족들이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우희의 행동도 다르게 읽힐 수 있을까? 경계성 지능 아이들이 사회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됐는데도 일반적인 피해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웃는다던가 장난치는 것처럼 반응한다던가 가해와 피해를 엄밀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이제 가해자가 다시 연락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피해자 아이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그런 또 비슷한 위험한 환경에 또 노출이 된다던가 이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걸 피해라고 못 느끼게 피해자 아이들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진실을 말했던 우희. 하지만 경계 밖의 어른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안 간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럼? 2년 됐어요. 학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앞서 본 사례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우희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개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경우 상황에 대한 이해력, 상식 등이 부족해지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툰 경우가 있는데 우희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1995년에야 미국 정신의학회가 처음으로 그 존재의 이름을 붙인 경계선 지능.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통계로는 전체 인구의 대략 14%, 7명 중 1명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환산해보면 한 교실에 적어도 3명의 학생은 경계선 지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지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떤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이는 지역 아동센터.
이곳에서 돌보는 16명의 아이들 중 2명이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훈이는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은 뒤 이곳에서 발달 속도에 맞는 수업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해도 돼요. 왠지 알아. 선생님이. 리본을 묶는데 어떻게 묶는지 알아요. 알아요? 선생님 좀 가르쳐주세요. 됐다. 갑시다.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알겠다.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자, 다시. 재훈이는 리본 묶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 얘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집어야 돼요. 지능은 소근육 발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휴, 안 됐다, 그지. 뭐, 10번 해서 되는 아이가 있고, 또 뭐, 20번을 알려줘서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차이 있듯이, 하여튼,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많이, 해줘야지만 인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살 재훈이는 현재 4학년입니다. 여기에 그냥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웹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를 했을 때 보더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능의 범위는 68에서 82이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적절하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학습 부진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습 과제 시 잦은 실수를 보일 수 있다고. 귀갓길에 동행해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요? 집이. 집에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왼쪽이에요? 네네. 맞아요? 네. 오른쪽은 뭔데요? 오른쪽은 이쪽이죠. 왜 여기 가운데 가고 왼쪽으로 가는데요? 또래에 비해 상식과 어휘력이 부족한 편인 재훈이. 집안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맞벌이 중인 부모님과 여동생, 재훈이까지 4식구. 부모님에게 재훈이는 동생을 잘 돌보는 듬직한 맏아들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걱정은 했지만 특별히 다른 아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기저귀 위를 척척 가는 재훈이. 조금 전 리본 묶는 걸 어려워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의 특성.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동생을 좋아하나 봐요. 네. 어디가 이렇게 예뻐요, 동생이? 얼굴이요. 귀여워요. 지능 검사를 했는데 2년 전에 경계선 지능이 나왔더라고요. 경계선 지능이? 네? 네? 경계선 지능. 몰라요. 모르세요? 네. 어,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IQ가 진짜 지능이 조금 부족해서 혹은 뭐 지능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정말 그게 병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아이인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했었었는데 막상 집에서 같이 지내고 보시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선 평범한 재훈이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서 책 읽는 연습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배웠었던 거 이거를 한번 읽어봐. 내 맘처럼 교실에서 강낭콩을 키운다. 아무도 모르게 내 강낭콩 화분에 영주화분 옆에 뒀다. 이거 읽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 교실에서 강낭콩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실이 무슨 말이야? 교실이 어떤 거야? 교실 아니에요. 교실이 뭐 하는 곳이야? 공부하는 곳이에요. 침 엉켜있으면 참 좋겠다. 조금 느리지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엉켜있으면 좋겠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려 느린 학습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재훈이는 공교육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게 100년은 150만 원 이거를 부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담이 되겠죠. 무료로 되든 이렇게 배울 수 있거나 지원해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이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까요? 많이 주겠죠. 두 아이의 엄마 이연수 씨. 자, 이것도 서연이 이모한테 빌려갖고 온 거야. 자, 이제 핸드폰을 반납하시고. 나! 2학년, 4학년 한창 손 많이 갈 나이. 남매는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숙제 있어? 응. 없어? 그래? 잘 됐네. 그럼 오늘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지? 일단 가난 아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또래에 비해서 다 느린 건 있었어요. 늦게 걷거나 제때 나와야 할 뭐 엄마 아빠가 다 늦게 나오고 그런 거는 조금씩 있었는데 한 28개월쯤에 저희 친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고 호명 반응에 그 반응이 늦는 걸 보고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발달이 정말 많이 느린 아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6살 지나고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경계선 지능이랑 이렇게 느린 학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연수 씨의 일상은 두 아이의 학원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교육받겠습니다. 월 교육비도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뭐 월 200씩 꾸준히 들어갔던 것 같고요. 남들보다 더 몇 배의 시간과 돈과 그다음 공부 시간을 했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항상 뒤처지더라고요. 이쪽 와보세요. 숫자 개념을 익히는데 3년이 걸린 선정이. 학습 부진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면 사회성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다시. 1 더하기 9가 몇이야? 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총 20문제인데 이 친구가 아마 3, 40분 동안 푼 문제가 요 2번 한 문제고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도 자기가 처음부터 막히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해요. 공부를 해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참고서를 3권 써도 늘 그걸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를. 쟤네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학교 진도도 따라가니까 막막해요. 빛이 없는 터널을 계속 가는 듯한 느낌. 사교육이죠. 뭐 결국 그건 사교육. 이재경 박사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학습이 이제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요. 일정하게 일단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맥락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우면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린 학자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 2 더하기 2가 4라는 것 다 따로 알려줘야 돼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 일반 학교의 학습 속도는 너무 빠르고 재활 목적의 특수학교는 반대로 너무 쉬워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밤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협력교사나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한 분씩 더 배치가 된다든지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북유럽 모델들이 이제 그런 모델들인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느린 학질이 받는 이 결핍과 사각지대 문제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반 시스템이 좀 운영돼서 맞춤형 수업과 교육들이 좀 제공돼야 되는 것들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공부 모임. 여기도 있어. 이건 어때? 집중해보고 같이 이렇게 몰도해. 아니, 요거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에다 하나 더 더하고 그 방법을 한번 알려주라고.
직접 만든 수업 교재입니다. 예, 이거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저희가 공부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한 장, 두 장씩 공부를 하고 가요. 그다음에 52 더하기 14 더하기 70. 다 나왔어요? 수업은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흘러갑니다. 오, 그럼 315랑 307 중에 누가 더 커? 307. 307이 더 커? 응. 이렇답니다. 그다음 이걸로만 봐선 이게 뭐예요? 사실 이들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민정숙 씨. 엄마는 소리가 크네. 11살 영호도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너 게임할 때까지 혹시 뭐 하고 있었어요? 또래의 아이들처럼 게임에 푹 빠져 사는 영호. 엄마의 하루는 온전히 영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집에 오면 먼저 하는 게 손 먼저 씻어야 되는데. 엄마 손 씻고 다. 그리고 샤워하고. 샤워 안 해. 샤워를 해야지 밥을 먹지. 응?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일로 와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 시간 나. 응, 나눠서 엄마가 그 보관할게. 뭐 하는 거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면? 7살에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은 영호는 어린이집 20곳에서 모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별도의 사교육 외에 영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언어 치료를 하게 되면 감각통합이나 특수체익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자기네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되셨겠어요. 예, 부담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일하는 거 외에 알바를 또 했죠. 이 사람한테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뒤에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고 제가 운전하면서 아, 나 이대로 바다로 직진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으면 내가 이렇게 끝나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목숨이니까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의 목숨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죠. 영호에게 맞는 길을 직접 찾아주고 싶어 부부가 함께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이어도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주면 인지 기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다시 이거 읽어봐. 의자가 뭐가 돼 있어? 의자. 느리지만 교육하면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반대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지 기능도 퇴화할 수 있습니다. 맘모스 여기 있습니다. 딩동댕. 응? 골라봐. 그런데 그 책임은 오롯이 학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지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처음엔 그래서 공부를 막 시켜요. 근데 공부를 시켜도 어느 정도 그 목표치가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간다는 거죠. 꾸준히 천천히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다달이 뭐 몇 천씩 들여가지고 막 치료받는다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가족이 병이 되게 되고 정말 가족 자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런 걸 약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은 어느 기준점 이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돌봄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아동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둘 확률은 일반 아동에 비해 10배 더 높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점점 너심에 붙여 낙오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힘겹고 위태로운 경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유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움이 더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교육마저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 오랜 시간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 속에 방치됐던 경계선 지능인 은호 씨. 2년 전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모텔을 전전하다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종종 같이 오는 친구들이랑 자거나 몽둥이로 막 종아리 맞고 머리 내리치고 방에 도망치거나 숨으면 소주병 던지시고 그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푸는 것 같았습니다. 폭행 속에서도 은호 씨는 25살이 되기까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돈도 자주 떼었다는 은호 씨. 나한테는 몇 명 없는 그런 친구인데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 신용카드 번호 같은 것도 뒷자리 번호도 물어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빚이 4천만 원. 쓰는 돈이 얼마지? 이거 친구에게 속아 생긴 거액의 빚은 매달 약 30만 원씩 앞으로 4년은 더 갚아나가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고소도 못한 채 채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은호 씨는 사춘기 무렵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는 것도 은호 씨에겐 벅찬 일이었습니다. 현재 도배 일을 배우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은호 씨.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지 않는 스스로가 원망스럽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좀 당해서 그 친구가 쓴 생활비 지금도 카드 청구서가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쓰고 있는 생활비, 핸드폰 요금 이런 것까지 다 저 친구 명의로 다 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뭐 옛날서부터 이제 셔틀하면서 쌓였던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학창시절 때부터 되게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고 보자라는 게 자신의 방어 기제라고 하더라고요. 은호 씨에게 빚을 안긴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만약에 그 친구한테 3만 원을 빌려줘요. 젤리 같은 거 이제 한 통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막 5,000원, 6,000원짜리. 그런 거 자기가 먹던 거를 주기도 해요. 그걸로 뚱치려고. 또 알겠다 그래요. 약간 어리버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악용한 겁니다. 걔도 참 많이 절박해 보였는데 근데 후회도 많이 돼요. 그때 당시에 왜 거절을 못했을까 하고.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으로 장애가 아니기에 사회적 의무를 똑같이 수행합니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호 씨의 지능 지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에서 지적 장애로 지능이 더 내려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인지 기능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적 장애로 악화가 되거나 그 평균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 학폭에 굉장히 오래 시달리는 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육 환경에 방치 내지는 방임 학대 아동의 경우에도 평균 지능에 있다가 이제 어떤 교육적인 자극의 부재라든지 양육 환경이 열악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능이 악화돼서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교육 없이 방치된 경우 지능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파출소에 불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은 그가 지역에서 유명한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집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좀 볼륨을 크게 해놓고 TV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아유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커졌네요 하고 제재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건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본인 스스로가. 시작은 아주 작은 시비에서부터였습니다.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청년과 이웃의 갈등. 청년과 불화를 겪은 이웃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청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 딱 들어갔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딱 그 한 1시 방향 쪽에서 누가 딱 봐요. 딱 봤더니 가슴을 다 열고서는 딱 이렇게 누가 나오느냐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담배 피우고 그랬잖아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나가서 하라고 하고 나서 네가 뭔데 그러냐 뭐 하냐 막 그렇게 대자비가 됐다가 나가서 쉬라고 했더니 먹던 우유를 땅에다 던지더라고요. 팩을. 그래서 잡았어요. 뜯었고 제가 밖에다 던졌죠. 근데 얘는 나가고 있었고 저도 이렇게 밖에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 보더니 자기 옆에로 이게 툭 타고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죠. 몇 차례 더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3번의 마찰이 더 있었다는 것. 이웃에게 사과문을 쓰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을 반복하다 결국 청년은 사회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있죠. 공갈협박, 폭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병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청년은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방 안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29세 김태준 씨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계선 지능이었던 건 혹시 언제 하신 거예요? 그게 한 13살? 신발 묶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 전부터 내가 가르쳐줬거든요. 이렇게 묶고 그랬는데 그 손 굉장히 늦었어요. 쉽게 그게 안 돼. 지금도 허리끈을 잘 못 묶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좀 때렸었어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나도 참는다고 참으면서 하면 묶는데 이걸 못 따라하냐. 근데 못 따라하더라고. 축구를 때렸죠. 머리를 때렸어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청년의 삶을 가로지르는 건 반복되는 부적응과 배제였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학창 시절 내내 그가 경계선 지능임을 몰랐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부적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성격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웃과 마찰을 반복했고 남은 건 세상을 향한 분노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선생한테도 또 배제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처럼 살았었고 사회 환경 자체가 자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자기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 사회가 배려라는 건 없어요. 어디에서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29 청년 김태준. 그를 이렇게 만든 건 과연 누구일까요?
대다수가 아마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는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가서 쓰라린 뼈아픈 경험을 안고 되돌아오는 경우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택지가 뭘까? 저희가 봐서는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을 것 같다. 지난 90년대부터 일자리를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단절한 니트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는 은둔형 외톨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 그런데 이들의 은둔과 부적응 뒤에는 인지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적응을 겪는 이들의 지능 검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을 치료하던 미야구치 교수는 이들 중 34%가 경계선 지능 상태라 주장합니다. それで警察に逮捕されて、それで、少年鑑別所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ところに送られて、そこで初めてこの子にはそういう障害があったとかね、支援が必要だったということに気づかれるんですね。気づかれずに、結果的に排除されてしまうようなところなんですね。で、仕事ができないとか、ダメなやつとかね、役に立たないやつとか、そんな感じでね、烙印をされて、そしたらどうしてもね、うまくいかず、経済的な困窮にももちろんね、つながっていきますし、そこで、もしそこで悪い人たちから声かけられて、騙されたりね、利用されたりして、それで犯罪とか非行に結びつく可能性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すごく思います。 우리나라도 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는 보호소년의 37%가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이란 보고가 있습니다.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분들을 법적으로 정의한 법령이 단 한 개도 없고요. 우리 온 사회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무관심한 상태로 그분들을 방치한 것이죠.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외딴 섬에 감금돼 염전에 끌려가서 수년간 노예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0명에 달하고 지난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염전 강제 노역 사건. 섬에 감금돼 하루 18시간 일하며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피해자들의 참혹한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염전에서 탈출한 뒤 8년이 지난 지금 당시 60여 명의 피해자들과 섬을 탈출한 백성종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아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는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네.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지났죠. 염전의 악몽은 끝났지만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염전에서 어떤 일 하셨었어요? 소금 작업했어요, 소금 작업. 들어가지고 어깨가 이제 이렇게 참고 있고 자꾸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차에다가 실어요. 이동해가지고 차에 실어요. 이렇게 이동. 네,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30kg. 기본이 30kg이고 나중에 20kg짜리 그거 있고 10kg짜리 있는데 30kg. 안 무거우셨어요? 30kg 무겁진 않은데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1000개 실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휴일도 없이 염전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보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갖다 이렇게 추적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누구 따라간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다가 자가용 사람 잘못 그 사람들 확인을 안 해가지고 누군지 확인을 안 했어요. 인력사무소 그런 데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백 씨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저게 힘들어 죽겠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힘들고 쉬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그런 거예요. 탈출 직후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검사하면서 백 씨의 경계선 지능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장애가 아니었기에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경계선 지능인들은 교육과 법체계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한 번도 그 특성을 고려받지 못한 채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100명 중 14명, 결코 적지 않은 숫자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목소리를 내본 적 없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보도 달랄 게 없고 그냥 하긴 하지만 약간 느린 거고 별로 달랄 게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고 다양성이 있고 각가지의 생각이 있고 각가지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가야 한다. 왜 맨날 엄마들은 우리들은 못한다 너 같은 애는 어차피 해봐야 다 그지 같아 그러면서 맨날 엄마가 욕한다? 부모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건가? 남들보다 느리겠지만 뭐 시간 걸리더라도 계속 해보려고요. 자격증 시험 뭐 떨어져도 뭐 붙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민관이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곳. 학교 현장에서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선별해 검사하고 맞춤 교육을 제공 중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시도된 프로그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 보면 분명히 언어인지 지능, 후천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지능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경험적인 결과들을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지난 1년 동안의 맞춤 교육을 통해 후천적인 교육으로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인 언어 인지 영역과 사회성이 향상됐습니다. 충동과 감정 통제력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느리지만 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믿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부모들의 바람은 아이들의 자립일 것입니다. 오늘 뭐 재고가 있으려나? 원재 씨는 이 카페의 정직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되고. 그에게도 부적응을 겪던 시간은 있었습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뭔가 더 복잡하니까 조금 공부를 좀 그래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가끔은 수학 시간이나 이런 건 좀 힘든 시간에는 그냥 뭐 들키지 않게 쪽쪽 살짝 자는 척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엎어 자는 적이 좀 많았는데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한 대안학교에서 경계선 지능의 속도에 맞춘 교육을 받으며 원재 씨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의 한결같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나기보다는 저를 조금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런 행동이 있던 거를 저를 위해서 좀 틈틈이 제가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이 좀 할까 여러 가지로 많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South Korea, please welcome Won Jae-choi. 미국에서 열린 장애 인권 행사에서 한국 대표로 연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Hi, I'm Won Jae-choi from South Korea. I'm 20 years old. I like Japanese animation.
I would like to share how passport changed my life. 27, 스스로 삶을 일궈나가며 자립에 성공한 원재 씨.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개가 있는 그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일 뿐이라 말합니다. 만약에 속도가 100이면은 약간 경계선을 느린 학습자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속도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은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귀찮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빠르게 달려가는 무한 경쟁 사회. 그 속에서 조금 느린 걸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자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면 이후의 삶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능의 경계가 삶의 경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100명 중 14명의 삶도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